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의 앤드류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귀하신 손님이 다시 한번 나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도 제가 초대할 때마다 다 나오는데 뭘 모시기 힘들다고. 아,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 마지막으로 채널에 나와주신 지가 그래도 한 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네. 2-3달 정도? 그때는 날씨가 지금처럼 덥진 않았거든요. 네. 제 기억에. 근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6월 동안 이제 한국 장이 많이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도 그런 이제 이 증시의 방향, 이제 남은 2022년 우리 어떻게 대비하고 투자해야 될까, 이런 조언을 좀 들어보기 위해 이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좀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준비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의 전매 특허 키워드 판이거든요. 네. 먼저 6가지 이제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네. 그 6가지 키워드가 이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뭐 원자재값, 환율, 베어마켓 랠리, 추세 반등, 뭐 이 정도 6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그 키워드를 3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겠죠. 네. 금리 인상.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아, 뗄 수 있나요? 뗄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네. 됩니다. 떼버리겠습니다. 네. 아, 금리 인상.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금리 인상 꼽아주셨습니다. 얘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네. 그동안에 뭐 그리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는 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랠리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 환율은 리스크 온을 할 때냐 아니면 리스크 오프를 할 때냐. 그래서 네. 우리가 위험 자산을 이제는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아니야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돼. 그 바로미터가 바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인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네.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특히나 뭐 유가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 데이터 중에 CPI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또. 그렇죠. 네, 곡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안정화되는지 그 부분이 또 하반기 주식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주식 시장의 부진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던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리스크 위험 자산에 투자할지 말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을 유발했던 가장 큰 원인인 원자재 가격, 네. 이 3가지를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악재가 다 해소되게끔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 끝나는 대로 다 세절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꼽아 주셨는데, 일단 이 하반기의 시작, 이 7월부터 좀 그래도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전까지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5.6%, 네. 코스닥이 한 7.9%, 네. S&P와 나스닥이 한 6.3%, 8% 이 정도 지금 한 달 네. 동안 이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6월에 바닥을 찍고 7월부터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신락 같은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7월부터 이어지는 반등세는 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7월달 상승이 조금 의미있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시장도 이제 7.8% 상승을 한 게 제가 최근에 혹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정도 상승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 찾아봤더니 코스닥이 7.8% 올란 것은 2020년 12월 달에 그때 9.29% 오른 이후로 가장 많이 상승한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뭐 7월 달에 5.1% 올랐는데 이것도 2020년 12월 달에 그때 코스피가 10.89% 오른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뭐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S&P 500도 7월 달에 9.11% 올랐는데요. 네. S&P 500도 2020년 11월 달에 10.75% 오른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고점에서도 큰 폭의 한번 하락을 확 하면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들어왔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와야 추세 반전이라고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7월달 글로벌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이 혹시 추세 반전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이제 9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이제 어제 저녁 정도에 했던 했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다시 한 번 밟더라도 네. 예전에 6월 때 했던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연준 인사들이 보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고용과 물가 안정. 네. 지금은 연준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물가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좋으니까. 실업률 3.5가 나왔어요. 네. 고용은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75bp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두 번이나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행히 유가가 큰 폭으로 120불대에서 90불이 깨지고 맞아요.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잡힌 건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든지 다시 모닥불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확실하게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을 잡으려면 여기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예. 해서 함부로 투기적인 자금이 또 원자재 시장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9월 달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안도 랠리가 되면 또 원자재 시장에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9월 달도 75bp 해야 돼라고 얘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페드와치에서도 9월 달에 75bp 올릴 확률이 갑자기 30%에서 또 60%로 껑충 뛰면서 약간은 이제 뭐지? 9월 달에도 또 75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주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이제 투기적인 세력이 또 원자재 값 상승을 유발하거나 이런 거를 차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금융위기 있고 나서 바로 오바마 정부에서 QE1, QE2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에서 2010년 5월까지 QE1을 했었고요. 그리고 QE2를 하는 사이에 돈을 풀어주네?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주니까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다시 11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그 와중에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투기적 자금이 이 마진 트레이딩, 돈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원자재 시장에서 그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유 선물 시장에 있어서 증거금을 확 올려버립니다. 네. 그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지금 연준에 있어서는 계속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계속 유가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연준은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 또 하나 있죠. Fed put. 네.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노래 알아요? 애니메이션 주제가 아닌가요? 제 시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서. 우리 어릴 때 마징가 제트의 가사였는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납니다. 연준이. 그쵸. 나타나서 주가가 폭락한 걸 다시 들어 올려주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항상 주식을 팔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서 페드 풋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페드 풋의 가장 이제 원조가 누굽니까? 앨런 그린스펀이었던 거죠. 네. 앨런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한 19년 동안 재임하면서 주가만 빠지면요.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돈을 풀면서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앨런 그린스펀이 퇴임을 하고 버냉키, 제넷 옐런, 제롬 파월까지 오는 사이에 주가만 빠지면 항상 페드가 작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페드가 왜 이렇게 주가를 박살내려고 이렇게 호키시한 매파적인 발언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했지? 그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페드는 절대 주식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폭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페드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원치 않을까요? 왜?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네. 주식 시장에 빠지는 거랑 연준 중앙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연준 인사들이 전부 다 자기 돈을 전부 주식에 몰빵하고 있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 원치 않을까?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감옥 가죠. 감옥 가죠. 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페드 푸시라는 게 작동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401k라고 하는 거죠. 퇴직연금에 모두가 가입이 돼 있고 그 퇴직연금의 거의 60%가 주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 401k라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짜여 있군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3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을 해서 또 언제든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80% 대출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을 충분히 이 중산층이 누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주가가 박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페드가 항상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스닥이 거의 뭐 33%, S&P 500이 24.5%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페드가 하반기에 계속 주가를 박살낸 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정말 혹독한 내년의 경기 침체가 오게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해요. 그건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뭐 75bp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페드가 만들어준 이 바겐세일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들어 올릴 거니까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영원히 박살나는 거는 뭐 절대 연준이든 누구든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전 수준으로.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우리 한국 시장,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000에서 15,000 정도를 내년 봄까지 회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S&P 500도 지난번에 뭐 3,400, 뭐 3,300 까지 내려갔었죠.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내년 봄까지 지난 고점 4,800대였었는데요.
4,600선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까? 2,900선 언저리까지 거의 3,000까지 네,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900이면 되게 높아 보이죠. 네. 되게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낙폭의 50% 정도는 항상 회복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거의 보면 낙폭의 50% 정도를 회복을 하면 이번에 3,300에서 2,300이 깨졌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1,000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면 2,300에서 500 더하면 2,800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네. 38.2% 그리고 50% 그 다음 레벨이 62%. 네. 62%가 2,920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낙폭을 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낙폭의 62% 정도 회복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2,900 정도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900을 가면 2,450에서 2,900이면 꽤 높은 수치예요. 그렇죠. 예, 네. 거의 450 올라야 엄청난 되거든요. 거죠? 네. 그러면 450이면 2,500에서 450이면 거의 15%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0년물이 3.5%나 줘? 되게 높아 보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투자해서 내년 봄까지 한 6개월 동안에 15% 지수가 올라갈까? 그러면 돈은 또 이쪽으로 온다고 봐요.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네.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번에 기록을 했던 7월 4일날 기록했던 2270 얼마를 깨지 않는다라고 보면 밑으로 제한적으로 10%가 안 되는 리스크인데 위로는 15%, 20% 네.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보이면 그렇다면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거기다가 또 배당 수익률이 또 있잖아요. 네, 있죠. 연말 되면 또 배당까지 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내년 봄까지는 이 뭐 베어마켓 랠리냐, 뭐 릴리프 랠리냐, 저는 상당한 안도 랠리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봄까지 2,900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락장을 겪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숫자로 사실 느껴지지만 네. 냉정하게 우리가 숫자로 분석을 했을 때는 네. 하락폭의 전부도 아니고 한 62% 정도를 회복한다.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느낌을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면 아니 펀더멘탈 개선 없이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지 이런 표현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 기술적 반등 수준이 이 50%만 반등이 들어가도 2,800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되게 뭐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간다가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들어가도 2,800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네. 이번 2부에도 제가 키워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이 보기가 4개밖에 없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렇게 증시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 가지에 투자를 한다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들어갈 때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리스크 오프에서 이제는 리스크 온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거대한 스마트 머니는 제일 안전한 채권부터 사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2008년 12월 달에 보면 채권 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국채 금리가요. 국채 채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다는 말이죠. 2008년 12월 달에 국채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40% 이상 의 수익을 줬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4개 다 매력적이다. 4개 다 매력적이다. 네, 4개 다 매력적인데 네. 채권 가격은 벌써 3.5에서 2.8, 2.7까지 확 내려왔거든요. 떨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떨어지고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하반기에는 채권보다도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채 다음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보면 낙폭과대 우량 블루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낙폭과대 우량 블루칩이 먼저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낙폭과대주인데 낙폭과대한 중소형주 뭐 이런 것보다도 네. 낙폭과대 핵심 우량 블루칩. 아, 예. 그렇군요. 네. 요 놈을 먼저 공략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10원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현대기아차 실적에서 봤듯이 현대차가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나 늘었어요. 네. 근데 1조 늘어난 거에서 6,400억 정도가 환율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에요. 환차익으로. 예, 엄청난 이익을 난 거죠. 그래서 수출 대형주가 굉장히 안전해요. 아, 그렇군요. 어떤 업종,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종목 스탁 피킹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냥 수출 대형주 사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 단계에서. 네. 이 부분은 수출 대형주가 아니라 수출 중소형주도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예, 옛날에 IMF 때 네. 오토바이 헬멧 만드던 예, 중소기업이 떼돈 벌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토바이 헬멧, 당시에서도 오토바이 헬멧으로 전 세계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제품 품질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 그리고 이 성장주도 괜찮은 이유가 예,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는 무조건 또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낙폭과대한 성장 빅테크 주식들 최근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빅테크 성장주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들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 순서대로 네. 약간 좀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우리가 먼저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테마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낙폭과대 우량 블루칩, 이 9개 글자가 네. 지금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업종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낙폭과대 우량 블루칩 하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한 30종목 내에서 보면 될 수가 있고요. 상장사라든지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다우 30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정말 이제 선택받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위 말해서 뭐 학교로 따지면 뭐 스카이에 다 진출을 한 네. 그런 우량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1등, 2등, 3등 이렇게 기업들 보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사실 CMO 분야에서 1등이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1등이죠. 2등 LG 에너지 솔루션도 CATL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거의 뭐 유럽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높은 환율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시총 상위 30위 내에 있는 수출 대형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최근 1, 2년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네. 이제 CATL이 강력한 1등이 되고 네. 또 BYD랑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중국 기업들은 또 엄청난 전폭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이제 1등 탑티어는 맞는데 중국 기업하고 이렇게 1등을 다투는 기업은 일단은 좀 조심을 하자. 일단은 조심을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LCD 그리고 LED, 태양광 이런 사례를 보면 조선도 비슷한. 조선도 똑같죠. 2007년까지 우리가 1등 하다가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서 1, 2등을 서로 겨루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지거든요. 마진. 네, 그런 차원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분명히 기업이랑 업종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환율까지 좋아져서 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기업들. 그런데 주가는
40%, 50%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네. 예, 조금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네. 우려했던 게 되게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지금 비추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2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네. 또 3분기, 4분기에는 이 기업들의 이 실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스피 있잖아요. 네.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우리가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만큼 덜 나올 거야라고 해서 마이너스 수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예상 네. EPS죠. 예, 네. 2023년도에 대한 예상 EPS 조정치가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가는 네.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네, 빠져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익 추정치가 하이닉스가 한 11% 빠지고 삼성전자도 한 6%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그동안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40%씩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1분기, 2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주가는 빠졌었는데, 뭐야, 왜 안 빠지지? 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요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2019년 1분기에 2018년도에 반도체가 뭐 엄청난 이익이 났었던 때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8조 8천억, 그리고 하이닉스는 20조 8천억, 엄청난 이익을 낼 때입니다, 영업이.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주가가 삼성전자가 36% 빠지고 하이닉스가 42% 빠졌었어요, 그때도. 그러고 나서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옵니다. 어닝 쇼크. 네. 근데 쇼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도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네. 그게 도대체 아니 왜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제서야 주식을 사기 시작하지? 네.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샀겠어요? 왜 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는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네.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저퍼에 사는 게 아니죠. 이익이 많이 나올 때는 이익이 올라가면서 퍼가 낮아지는데 네. 저퍼에 팔고 네. 이익이 안 나오는 시점에서 고퍼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그 격언대로 하는 겁니다. 사이클 기업의 이익이 왕창 나와서 하이닉스가 PER이 3배니 4배니 하던 2018년도에 주식을 팔고요. 네. 이익이 박살이 나서 2019년도에 하이닉스의 이익이 80% 이상 감익을 하는데 그때부터 주식을 사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55% 올라가요. 그랬었군요. 네. 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44%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이 분위기가 네. 2018, 19년과 좀 닮아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주가를 박살냈던 네. 이유는 뭐였을까? 2018년 10월 달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3.22를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페드가 8번의 금리를 올렸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9월 달에 또 자이언트 네. 스텝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때도 2018년 12월 달에 아니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12월 달에도 금리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2019년에도 25bp씩 2번에서 3번을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안 올렸어요. 그래요? 네. 201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점도표에도 다 네, 나타나는데 2019년 가니까 안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 봄까지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이번에 9월 달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75bp 올리든 50bp 올리든 네. 상관없어요. 벌써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론이 나오고 있죠. 네. 순식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출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니 지금 이번 달에 왜 우리는 1310원이면 뭔가 큰 시스템 리스크가 오는 거 아닌가요? 막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요.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 지금 마치 지금처럼 삽니다. 이렇게 사서 홍콩에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 증권사 외국계 브로커 분한테 왜 사는지 좀 물어봐라. 네. 했더니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지금 2.8% 정도가 나오고 네. 2.8%면 TSMC의 2.5보다 높아서 매력적이고 일단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사이클 산업이니까 삼성전자를 PBR 1배에서 사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PBR 0.9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네. 지금도 하이닉스가 PBR 이제 10만 원이 1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9만 원 가면 0.9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인데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물량 조절을 알아서 해요. 옛날처럼 치킨 게임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치킨 그때는 게임은 경쟁자가 많았으니까.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너무 폭락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얘네들이 생산 캐파 증설을 잘 안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그 빗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단의 빗그로스가 있고 수요단의 빗그로스가 있어요. 네. 근데 수요단의 빗그로스는 항상 15%에서 20% 정도 늘 나와요. 네. 보면. 나오는데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는 차이인데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반도체 폭락은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이 1배 초반이고 하이닉스가 1배 미만에서는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걔네들은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AI가 요즘은 미국 시장에서 거의 40%가 다 AI가 매매해요. 그래요? 네. 오. 그 AI들이 다 아는 거죠. 제가 아는데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감성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거네요. 숫자 보고 그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올해 하반기 남은 이제 2022년 동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되시는 업종은 어디가 있으신가요? 네.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업종이나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낙폭과대 성장주의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죠? 네. 네. 낙폭과대 성장주가 이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금리가 2018년 말에서 19년 넘어갈 때처럼 아니 뭐야 왜 금리 인상 안 하지? 그렇게 겁주더니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2019년도에 그 나스닥 성장률이 꽤 좋았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다우보다는 S&P 500, S&P 500보다는 나스닥, 낙폭과대 성장주가 하반기 연말까지 보면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낙폭과대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나 이런 쪽이 올해 하반기에는 유망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제 분들 대부분이 코스피가 한 3,000이 넘었을 때 네. 굉장히 고점에서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 약간 반등하고 있는 시장인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통장에 마이너스 아니면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 네. 있을 텐데 그분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작년 1월 달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자금을 안 받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3,150을 돌파할 때 저희가 저녁에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는 자금은 받지 말자. 왜냐하면 비싼 영역에서 또 모두가 이제 흥분하는 영역에서 사면 항상 이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죠?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펀드의 주식 편입비, 주식 편입비에서 현금 비중이 지금 가장 많을 때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현금 비중이 많이 채워져 있고요. 이번에 7월 달에 우리나라 펀드 수익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코스피가 5% 오르고 코스닥이 7% 올랐었는데 펀드 평균 수익률이 0.44%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주식형 펀드예요. 네, 뭐 주식 혼합형 펀드도 아니고 순수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주식형 펀드가 그 정도 수익률로 나온 거 제가 보고 너무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바닥에서 주식 편입비를 줄였구나. 아니면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디펜시브 스탁으로 예, 방어 섹터로 옮겨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펀드 매니저들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펀드 매니저들까지 주식 편입비를 가장 낮춰놓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비관론이 가장 극에 달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Fear and Greed Index라고도 있잖아요. 네. 예, 그 Fear가 이번에 7까지 갔었어요. 7. 네. 100까지 가면 가장 익스트림하게 그리드하고 각자 극단적으로 이제 막 낙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번 이 나스닥이랑 S&P 500이 작년 말 11월 달 이렇게 막 고점을 칠 때만 하더라도 뭐 77, 78 기록했었거든요. 그랬던 지수가 7을 기록했어요. 7. 야, 완전 바닥으로 내려온 거네요. 완전 바닥이고 지금 50이 넘지 않아요. 아직까지. 아직도. 예,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안도 랠리가 시작을 됐는데도 여전히 50이 넘지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에 취임을 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기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위닝 멘탈리티. 예. 우리가 유럽하고만 붙으면 항상 졌어요. 우리가 2002년도 그 월드컵 때도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저기 프랑스 불러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5대0인가 졌잖아요. 네, 그랬지만 괜찮아. 뭐 이런 식은 했었는데 그 차범근 감독도 그랬고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기는 습관. 그러면 이번에 냉정하게 작년 3천 이상에서 지금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3천 이상에서 작년에 투자한 거는 실패했어요. 한 번 졌어요. 한 번 졌는데 우리가 이기는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 습관이 어떻게 길러지냐면 이렇게 모두가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거야. 라는 이런 국면에서 사는 버릇을 한 번은 길러봐야 돼요. 모두가 이렇게 야 너는 왜 주식 안 해라고 얘기할 때 나도 해볼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거기서는 뭐 300만 원 터졌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번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투자하셔서 내 200만 원으로 와 이번에 20% 벌었네 라고 이기는 매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매매는 언제 이기게 되냐면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그러면 전무님 근데 언제가 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기업이 너무 많아요. 코스피 안에. 그래서 코스피도 PBR을 보고 하면 돼요. PBR, Price to Book Ratio 해가지고 그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얼마냐면요. 2651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순자산.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지수가 2,650이면 우리나라 순자산 코스피는 2,650억 정도 이렇게 순자산이 1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2,650에서 265로 빼보세요. 그러면 2,400m로 떨어지면 이제 0.9가 깨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아직 0.95, 94, 93 뭐 이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하실 때 PBR 0.9 이하에서 들어가잖아요. 백 테스팅을 해보면 10번 중에 10번 다 먹고 나와요. 1년 안에. 진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 1250원 이상에서 투자해가지고 1년 기다리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이번에 3천 위에서 물린 거 괜찮아요. 주식 앞으로 30년, 40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30년, 40년 하셔야 되는데 2021년도는 내가 그때 한 번 졌지. 시장한테 한 번 졌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장한테 한 번 졌어. 하지만 2022년도에 시장 박살 났을 때 나는 들어가서 시장하고 이번에 1대1 만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기는 습관, 이기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많은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많이 배웠던 이제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이 교훈만은 반드시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항상 이제 실패가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네. 예,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경험을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PBR이 아니라 방송은요. 우리 뭐 매경 자이언티 말고 이제 많은 이제 유튜버 방송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00이 넘어갔을 때는 강세론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강세론자들이 나와서 여기서는 더 갈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막 얘기해주는 강세론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얘기를 듣고 괜찮나 보다 3,600, 4,000 가나 보다 해서 주식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최근의 분위기 보면 6월달, 7월달 보면 약세론자들이 거의 나오지 저처럼 지금 이런 가격에서 눈 감고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 미친 먹죠. 네. 미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메모를 해두세요. 네. 시장 분위기. 왜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냐면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결정되는 거예요. 멀티플이 뭐죠? PER, 네. PBR. 왜 이익이 1억일 때 어떤 경우에는 PER을 15배 가지고 S&P 500이 작년 고점 칠 때 PER이 24배였어요. 네, 엄청 높았죠. 네. S&P 500의 20년 평균은 PER이 15배에서 16밖에 안 돼요. 평균이 15배 정도인데 왜 작년에 24배 갔었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멀티플을 결정하는데 이 PER을 높게 만들면서 우리가 비싸게 주식을 사고 있는 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계속 참고를 하시되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 Fear and Greed Index라든지 뭐 VIX가 최근에 계속 30 이상에서 놀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든지 뭐 RSI라는 그런 지표가 과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든지 이럴 때 내가 투자를 해보는 습관 그런 걸 기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 멀티플, 흔히 말하는 PER 이런 것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이제 멀티플이 시장 분위기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하락장 때 가져갈 교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모두가 그리디할 때
fearful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예, 모두가 greedy 할 때 fearful 하고, 모두가 fearful 할 때 greedy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주식 투자의 격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이제 3부까지 그 굉장히 다양한 이런 조언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특히 작년 이 상승장에서 좀 고점에 물려있는 그런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하락장에서 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좀 격언과 관련된 말씀까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저를 포함한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해주신 박세익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 조만간 또 뵐 수가 있겠죠? 네, 초대하면 항상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방송 진행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전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